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쌤입니다. 어, 이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부들 뭐 다들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분히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며칠 동안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어제 또 이제 장비도 하나 사고 좀 집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좀 음, 어두워서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밝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음, 도둑 맞은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도둑 맞은 미래는 테오 콜본, 다이앤 뭐 두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전부 다 이제 뭐 위스콘신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뭐 환경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고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되거든요. 초판 나온 게 아마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초판뿐이 아니고 이 책 자체가 나왔던 게 엄청 오래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97년이 1세가 나왔네요. 2006년까지 16세가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추천사 같은 경우는 뭐 하는데 이 책 저자들이 하는 얘기도 뭐냐면 침묵의 봄이란 책을 읽고 침묵의 봄이란 것을 보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추천사에 봐도 침묵의 봄은 인공살충제가 만들어낸 시급한 위험들을 경고하는 지적인 저서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기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고어 부통령이 그 당시에 96년 1월 달에 추천서를 썼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총 14장으로 돼 있는데 프롤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나가요. 그래서 1장은 이제 뭐냐면 저주라는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주라는 장으로 시작되는데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40년대 초 브롤리는 125개의 부화된 둥지를 찾아냈고 암벽 위로 올라가 150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에게 영구용 밴드를 둘렀다. 1947년 갑자기 양상이 변했다. 그러니까 40년대 초에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47년에 갑자기 양상이 바뀐 거예요. 독수리 새끼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독수리 쌍들의 이상한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독수리 개체 수가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1947년도부터. 그래서 무엇이 플로리다 독수리로 하여금 짝짓기와 양육의 본능을 잃어버리게 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50년대 중반까지 연구를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브롤리라는 박사가 플로리다 대머리 독수리의 80%가 불임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불임이요. 이 문제를 단순히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도저로 밀고 뭐 땅을 개척하고 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또 5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대 말부터는 수달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유를 모른 채 수달이 사라졌다. 수달은 또 되게 일급수에서 살잖아요. 사냥꾼 말고는 누구도 이 잡기 어려운 야행성 동물이 늘 나타나던 강과 개울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알지 못했다. 또 1920년대 중반 미시간호에서는 밍크 사육자들이 밍크에 대한 수요가 준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생식 문제 때문이었답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자꾸 줄어서 밍크 사냥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18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인을 찾아 나선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팀은 곧바로 호수의 물고기에 있는 오염물질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침내 생식 문제를 PCB, 즉
전기 절연 재료로 쓰이는 합성 화학 물질과 연관시켰다. 합성 화학 물질 때문에 종족 번식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살을 찌우기에 인간이 만든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스틸베스트롤 DES를 주입한 닭고기를 사료로 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DES가 들어간 사료를 줬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밍크들이 불임이 되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 온타리오에서는 바닷갈매기 80% 바닷갈매기를 연구해 보니까 80%의 새끼들이 부화도 되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발표가 됐답니다. 추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죠. 또 닭 부종병이라 그래가지고 다이옥신에 노출시킨 병아리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닭 부종병. 1970년대 초 남북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에서는 동성끼리 짝짓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동성끼리 짝짓기를 했다라는 것은 개체수가 변동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동성끼리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플로리다 아포프카호에서는 부화율이, 그러니까 악어 연구를 했는데 아포프카에서는 부활률이 겨우 18%였다. 보통 암컷 악어가 낳는 알 중에서는 90%가 부화를 하는데 여기서는 18%만 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더욱 불행한 일은 부화된 새끼 악어 중 절반이 열흘 이내에 기운을 잃고 죽어간 것이었다. 결국 또 18%에서도 또 9%는 죽었다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살충제 디코폴이 유출된 직후 90% 이상의 악어들이 사라졌답니다. 살충제. 인간이 많이 먹고 살라고 작물을 하는 때 이 해충을 죽인다고 살충제를 쳤던 것들이 이런 현상들을 일으킨 거죠. 또 많은 수컷들에게서 이상한 기형을 발견했다. 최소한 60%가 이상하게 작은 음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이전에 보고된 바 없었다. 결국은 전부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는 생식, 이제 후손이 끊기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앞 시간에서 배운 책들, 침묵의 봄이나 호르몬에 관련된 것. 호르몬은 모든 생명을 조종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또 하나의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이 왜 환경 호르몬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1988년 북유럽에서는 바다표범이 이상하게 죽었대요. 특정한 전염병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호르몬 문제로 인한 거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을 했는데 그것도 호르몬 변화에 의한 거다. 또 1990년대 초 지중해에서는 돌고래들이 대규모 희생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딱 그게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결정 내진 건 없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음모론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게 대기업들이 연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발표 못하게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그거라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돌고래보다 죽은 돌고래들에서 사체에서 보면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PCB를 조직 내에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PCB를 조직 내에 많이 갖고 있는 돌고래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199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해가 갈수록 전형적인 정자수의 감소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정자의 기형을 보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에요. 코펜하겐에서 연구한 92년도에 인간의 정자가 이상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정자 수도 감소됐고, 예전에는 보통 3억 마리라고 했는데 한 번 사정을 할 때 나가는 정자가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나 해보면 지금은 더 심각해지긴 했는데요. 지금 검사를 해보면 더 이게
2만 마리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5,000 정도 선, 15,000에서 18,0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불임이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구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정자수는 1938년에서 1990년 동안 거의 50%나 감소했다. 동시에 고환암의 발생은 덴마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의학 자료들은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정류공환이나 요도 단축 증가 같은 생식기 기형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생식기에 변화가 온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식생활 문제 다 겹쳐 있겠지만 이 호르몬, 환경 호르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고 중 많은 수가 생식기의 결함, 행동 이상, 생식기능 손상, 새끼들의 죽음 혹은 전체 동물 집단의 갑작스러운 소멸에 대한 것이었다. 야생동물에서 처음 나타난 급박한 생식 문제들은 곧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각 사건들은 무엇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징후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아무도 이 개별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이 있어 보였지만 아무도 공통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자연 생태계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개별 사건으로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한 과학자가 이 조각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은 뭐냐면, 그래서 1장은 저주라는 제목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번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2장은 이제 대물림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순적이게도 개체수가 잘못되는 것들이 그런 폭발적인 증가는 종의 멸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도 있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1972년 살충제 DDT의 연방 규제 이후로 대머리 독수리와 다른 새끼들을 멸종시켰던 얇고 잘 깨지는 알껍질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멸종위기에 처했던 많은 새들이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DDT 금지한 이후로 그렇게 생태계에 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고기 암은 공장이나 도시의 폐수 파이프 아래에서 나타났고 강물에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장이나 도시의 폐수 파이프 아래에서 나타났고 발병한 물고기 종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진흙과 침리 속에서 보내는 놈들이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오염된 침전물과 암과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침전물에서 추출한 오염물질을 물고기에게 먹이거나 껍질에 바르면 물고기들은 야상 상태와 똑같은 암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 공장 폐수하고 가정 폐수야. 어느 게 더 심각할 것 같으세요? 물론 화학 공장이야 뭐 거기가 더 심각하겠지만 강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폐수입니다. 가정 폐수.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되게 슬픈 얘기들이죠. 그래서 3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고기암 연구는 단정적인 연구였지만 야생동물들에게서 보고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암이 아니었다.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물고기들을 제외하고 암은 아주 드물었다. 근데 뭐냐 하면은 발암 화학물질이라는 문장은 거의 자동적이었다. 이러한 사고 습관이 깊이 박혀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온 이 등식이 하나의 개념에 불과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단어는 대중의 마음뿐 아니라 과학자의 관리 마음 속에서까지 발암물질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이거로 독성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됐다가 나의 생식세포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로 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문헌에 나타나는 보고들은 DDT를 포함한 많은 화학물질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DT가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남성이 여성화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책에서도 언급됐듯이 남자 성기가 왜소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악어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번식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양성이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단성으로 돼서 동성끼리 짝짓기를 하게 되고, 이런 자연의 혼란이 온다는 거죠. 또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암컷에게만 보이는 난관 등의 증거를 통해 수컷 생식 기간의 여성화를 알아차렸다. 이 모든 내부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어떤 외형적인 이상도 없었고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새들한테부터 나타났죠. 그러니까 자연의 동물들, 인간보다 작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례를 알고 있는데 20세가 넘은 여성이 20세가 넘도록 생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왜 생식기는 여성인데 난소에 있어야 할 자리에 고환이 들어앉아 있었던 뻔인 거죠.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동물들일 뿐이 아니고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결국 인간한테도 폐해를 미친다라는 거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초기의 실험은 배발생 기간 중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수컷새가 생식 기간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받아 영구적으로 성행동이 억제됨을 보여주었다. 닭과 일본 메추라기 아래 에스트로겐을 주입했을 때 부화된 수컷은 벼이 나지도 꽁지를 세우지도 성체로서의 짝짓기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다.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왜? 우리 몸을 조정하는 게 뭐라고요? 호르몬인데 태어나긴 수컷으로 태어났는데 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의 수컷, 암컷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종은 어떻게 돼요? 멸종 단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4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컷들의 여성화는 호르몬 저해의 결과였다. 이는 기초대사나 생식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내분비샘으로 구성된 내분비계를 침범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41페이지에 모든 경우 호수에 사는 생물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생존 가능한 후손을 남기는 성공률은 훨씬 떨어졌다. 부모들의 오염이 어떻게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인간한테도 해보니까 41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웨인 주립대학의 심리학가인 샌드라와 조셉 제이콥스는 이 연구로부터 어머니의 화학물질 오염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예. 엄마를 통해서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가는 거예요. 야생동물의 조직 분석은 문제가 있는 생물종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화학물질들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에는 살충제 DDT와 디엘드린, 클로르테인, 린데인뿐 아니라 전기장비와 다른 많은 생산품의 제조에 쓰이는 공업 화학물질인 PCB도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주 미량의 성분을 검출해낸 데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것들은 동물학자가 쉽게 분석해낼 수 있을 뿐더러 비용 분석도 저렴한 물질이었다. 그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혈액과 지방에서도 같은 화학물질을 발견했다. 그럼 왜 이게 지방 조직에 있을까요? 세포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가장 안전한 지방으로 자꾸 축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뚱뚱하고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보다도 많이 먹진 않지만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저장 창고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콜본은 이런 물질들이 인간 모유의 지방분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 모유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성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유방이잖아요. 어, 엉덩이 이런 데잖아요. 특히 가슴 부위에 가장 많이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당연히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모유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모유수가 나을까요? 분유수가 나을까요? 모르시겠죠?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도 우린 헷갈리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게 오를까요? 그럼 모유수유가 오를까요? 분유수유가 오를까요? 근데 사람 몸에도 있지만 뭐 분유는 가공식품이잖아요. 거기에는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인간 모유의 지방분에도 아주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답니다. 44페이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CB와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는 5대5의 물에서는 하도 낮아 일반적인 수질 검사로는 측정될 수 없었지만 조직 내에 잔류하는 그런 화학물질의 농도는 동물에서 동물로 먹이사슬을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지수 함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아주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아주 작은 동물들 안에서는 그 화학 성분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먹이사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성분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증폭 과정을 통해 분해가 어려운 잔류 화학물질의 체지방 내 축적 농도는 제갈매기와 같은 상위 포식자에 있어서는 주위의 물에서보다 2,500만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물림 동물이다. 그래서 책에는 어떤 그림까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미세 플랑크톤에서는 별로 발견되진 않지만 제갈매기까지 이렇게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가면서 많이 발견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근데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게 누굴까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연어 참치는 상당히 비싼 거였잖아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 책에 보니까 이시영 박사님 책이었나 하여간 어느 박사님 책에 보니까 요즘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연어에서 그 연어 이가 그렇게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집단으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생제를 많이 친 거예요. 그 항생제 때문에 이가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드실 때도 좀 주의 기울이시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드셔야 되는 사태까지 온 것이죠. 되게 좀 슬퍼요. 그래서 4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에서 발견되는 대물림 동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내분비계에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내분비계.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호르몬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작용을 한대요. 호르몬계는 우리 몸을 다 조정을 하는데 내분비계는 신체의 필수적인 내부 과정을 조절하고 출생 전 발달의 중요한 단계들을 유도하는 일을 한다. 대물림 동물들은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호르몬을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되게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의 제목이 뭐냐면 화학 메시지예요. 화학 메시지. 화학적인 이제 메시지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체 내부의 연락은 대부분 혈액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호르몬과 다른 화학 메신저들이 정보고속도로로 유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생식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 기관과 조직들을 조절하는 신호를 보내준다. 피를 통해서 다 호르몬들은 돼요. 또 신경을 따라서 면역 체계끼리 지들끼리 주고받는 것도 다 이 순환계를 따라서 일어나거든요. 순환계가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굉장히 신성한 거거든요. 피 안에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이 침범을 한다는 얘기예요. 피 안으로. 그래서 뇌하수체는 코 바로 뒤 뇌의 밑바닥에 매달려 있으며 난소나 갑상선 등에 대해 그들의 화학 메신저를 얼마나 내보낼지 결정하는 센터 역할을 한다. 뇌하수체는 혈중 호르몬 농도를 모니터한다. 그래서 혈중 호르몬 농도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을 더 해내고
많으면 생산을 중지하고 하는 게 전부 뇌하수체에서 한다는 거죠. 물론 시상업에 연락을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생식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여성과 남성 다 해가지고 다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고환 난소 쪽으로 이걸 한다라는 것을 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엄마들이 좀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6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와 더불어 쥐, 코끼리, 고래, 인간 등 모든 포유류는 이 화학 메신저에 의해 초기에 성별이 없는 배로부터 두성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성별이 없어요. 난자나 정자나 성별이 없어요. 이 두 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종교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유들은 이종교배를 하는 건데 이 혼란이 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X와 Y가 만나서 남자가 되고 XX가 만나서 여자가 된다. 그거는 맞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바로 결정된다라고, 성별이 결정된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전부 다 포유류들은 다 암컷으로 착상을 있다가 자궁에 있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그때 자궁 쪽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지나가서 남성 호르몬 샤워를 하느냐 아니면 여성 호르몬 샤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남성이 되느냐 여성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에스트로겐을 샤워 받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샤워를 받게 되니까 여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난자를 뚫고 들어간 정자가 아들이 되기 위한 유전적인 방아쇠를 전해주긴 하지만 당분간 발생 중인 태아는 어느 쪽으로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태아는 남성 혹은 여성이 되기 위한 잠재력을 6주 이상 억제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환이나 난소가 될 단일 성선 한 쌍과 두 개에 분리되는 원시적인 관을 발달시킨다. 이걸 발달시키는 이 과정에 에스트로겐 샤워를 받느냐 아니면 남성 호르몬 샤워를 받느냐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되느냐 여자아이가 되느냐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여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런 이런 얘기들은 좀 지우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될지는 태아가 발생 도중에 받는 호르몬 신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많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아가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또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아들 선호 사상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뭐 검사를 해가지고 여아라면 또 뭐 삭제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64페이지에 무엇인가가 테스토스테론이나 그것의 효과를 증폭하는 효과를 간섭한다면 남성과 여성 태아에서 발견되는 공통 조직은 클리토리스와 여성의 다른 외부 성기로 발달한다. 남성 호르몬이 혼란받으면 외부 성기는 여성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덜 극단적인 경우에도 남성은 모호한 성기나 비정상적으로 작은 음경 그리고 정류고환을 갖게 된다. 정상적인 고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르몬이 음경을 만들 뿐 아니라 출생 전에 행동의 일부 측면도 영구적으로 형성시킴을 보여준다. 참 슬픈 거죠. 한 개인이 겉보기에 남자일 뿐 아니라 남자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뇌가 세포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그 중요한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버린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바로 성별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6주 이상은 발현을 안 시켜요. 그리고 6주가 지난 다음에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호르몬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6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르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서 적어도 성적 발달의 일부 측면을 유도함과 동시에 아기의 신경계와 면역계의 발달을 지휘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게 기능하는 간, 혈액, 신장 그리고 근육과 같은 기관과 조직들을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돼 있어요. 호르몬이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혼란이 오게 되면 다 색깔려 버린다라는 거야. 간 얘기가 여기도 언급돼 있지만 뭐예요? 여성은 해독 능력이 남성보다 좀 작죠. 근데 남성인데 여성의 간을 타고나 버리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을 조금 덜 받으면. 그래서 이 모든 기관 계통에서 정상적인 발생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양의 정확한 호르몬 메시지를 얻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정교한 화학적 무용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신호에 달려 있다. 무엇인가가 발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 신호를 줘야 하면 이는 후손들에게 평생 지속되는 심각한 영향을 남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굉장히 심각한 우리 미래까지 도둑맞아 버린 현실이 온 거예요. 또 시간도 30분이 다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 몸에 좀 덜 받아들일까 좀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